해녀 할머니와 우당탕탕 가족 우리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해녀 할머니와 우당탕탕 가족 책이 이제 나왔어요. 이 책이 나와서 책 소개를 하면서 이제 북토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북토크 할 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오늘은 우리 글 작가님이신 김연아 작가님이랑 함께 하게 돼서 조금 떨리긴 하지만 좀 의지해서 좀 덜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아 작가님 잠깐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책을 쓰고 있는 동화 작가이자 지금 현재 기장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소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해녀 할머니와 우당탕탕 가족 요 책 소개를 살짝 하고 우리 오늘 제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북토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북토크의 제목이 있어요. 혹시 제목 뭔지 아시나요? 제목이 바로 그렇죠. 바다 아지매와 산골아재 산골아재와 바다 아지매의 우당탕탕 수다 시간. 그래서 사실 북토크를 가장한 그 수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 저는 산골아재고요.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 바다에서 갓 올라오신 우리 해녀 아지매 우리 작가님과의 만남을 우리 좀 이 그림책을 통해서 만났고 이 그림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수다하면서 수다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 책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골아재고 우리 그 사진에서 보듯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게 저게 영지버섯이거든요.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자란 곳은 포천이에요. 그 포천은 이제 서울에서도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끝에 있는 산골아재. 우리 기장은 남쪽 끝에 있는 바다에 있죠. 네. 그래서 남쪽 끝에 바다 우리 바다 아지매랑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이번 책은 12번째 그림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12번째 그림책인데 제가 글과 그림을 쓴 거는 7권의 책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소나무, 미장이, 경옥, 잉어맨, 달리기가 좋아, 숨바꼭질 좋아, 가족. 이렇게 제가 글과 그림을 함께한 책이 7권의 책이 있고 요 이제 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는 5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빠 방구가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해녀 할머니와 우당탕탕 가족. 제 책의 그 특징을 좀 보면 가족에 대한 책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풍요롭다기보다는 그 결핍에 대한 이야기라서 많이 가족에 대한 책을 쓰고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글도 그런 글들이 좀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이번 우당탕탕 가족은 여기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녀 할머니가 있고 요 뒤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물 친구들이죠. 이 동물 친구들의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책은 이렇게 이제 7번째 12번째 책이고 우리 이제 김연아 작가님께서는 이제 3번째 책인가요? 저는 기장군에서 32년째 살고 그리고 이제 제 고향은 경북 영천인데요. 8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목장도 했었고 벼농사도 지었고 고추농사도 지었고 가수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골에 대한 추억이 가득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부산시 해운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 앞이 또 바로 바닷가였거든요. 바닷가였는데
지금처럼 방파제라든지 그 재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만 되면 파도가 쳐서 집이 맨날 잠겼어요. 잠겼고 개하고 고양이 키우던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운대에서 살다가 기장으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갔는데 산골과 바다가 제 그 생활 모두가 다 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장이라는 곳은 양산군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복군이 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장이 부산에서 땅이 그 부산 땅 전체에서 기장의 면적이 30%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건설과 또 민생 치안 그런 부분은 30년 동안 급성장을 했지만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다시 예술 문화가 꼭 피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실제로 그 관내 서적들이 보면 지자체 예산으로 만든 서적들이 기록물이 많아요. 기록물이 많고 포장고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화 작가이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를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써보자고 해서 실제로 쉽게 말하는 이제 인쇄 받고 출간된 책은 3권이고 그 앞에 4권은 전부 그 보통 어른들이 돈 안 되는지 그만해라 할 정도로 지자재 문화를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써 나갔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바다와 해녀 얘기를 썼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저 책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명환 작가님을 지금 우리 2번 만났나요? 2번째죠. 2번째 만났는데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결핍을 어느 날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 비슷한 구석이 동화도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또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그다 보니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 그다음 가족, 그리고 내가 내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는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에 어린 나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저도 사실 치유를 스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화는 나에 있어서 치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제 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에 이제 제가 그림책을 이거를 만들면서 저는 글 작가님이랑 보통은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글을 받았을 때 이제 그림 작가로서 사실 좀 창작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 작가로서 바라보는 또 새로운 시각들이 있을 텐데 글 작가님을 만났을 때 글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그 글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번에 요 글을 받았을 때는 전 처음에 동물에 대한 이야기고 동물 친구 너무 귀엽게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길래 이분이 되게 동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기장에 내려갔죠. 저는 산골 아재니까 그 산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잘 몰라요. 그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산골 촌놈. 산골 촌놈. 그렇죠. 산골에서의 그 기억밖에 없어서 바다의 어떤 뭐 생태라든지 이 사투리도 잘 몰라요. 제가 그 서울 위쪽에서만 살아서 갖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글만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 그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 김연아 작가님이 그 기장군 홍보대사시기도 하세요. 딱 봐도 홍보하실 것 같죠? 기장군을 딱 그 품에 안으시고 기장군의 그 모든 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대화를 가끔 하다 보면 기장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글이 그 친구들, 요 동물들, 요 친구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제 그림에서 조금 바꿔서 배경, 그 바다라든지 이 친구들의 터전, 그리고 해녀 할머니들의 해녀 마을, 이 해녀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찾아가서 이제 2박 3일간 묵으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저한테 막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에게도 좀 들려드리고자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본인 소개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을 일단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가 삶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이야기를 찾아가지 않거든요. 사실 찾긴 찾지만, 이야기는 보통 다가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작가님에게, 작가님 집에 갔는데, 그 어린 왕자 책들이 이렇게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15권. 15권. 아, 15권이 있더라고요. 네, 세진 못했어요. 그 15권의 어린 왕자 책이 있길래, 이 작가님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사실 생텍쥐베리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가님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 우리, 우당탕탕 가족,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놀라지들 마시고요. 일단 숨을 한번 쉬시고. 긴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19살 고양이, 11살 고양이, 9살 포메라니안이 있어요. 전부 생후 2개월 때부터 함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 이전에 또 20년을 살고 제가 49제까지 지내준 바우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큰딸이 6살 때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엄마 회사 갔다가 늦게 오면 복도에 발자국 소리 났을 때 무서워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개를 키우는데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바우라는 시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살다가, 여기 나오는 19살짜리 고양이를 우리 딸이 또 사춘기를 맞았어요. 엄마, 내가 너무 힘든데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게 해주면 네,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 또 딸이 21살 때, 텀이 되게 기네요. 네, 그러니까 또 21살. 남의 집에 이제 갔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이 고양이가 길고양인데 입양됐다가 버림받고 입양됐다가 버림받으니까 얘가 그냥 끌고 와서 엄마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또 포메라니안도 다른 집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 갔었는데, 얘가 똥을 못 가려서 파양을 2번 당한 거예요. 얘가 또 월급을 타서 그 개를 사다가 저희 집에 주고 각서를 썼어요. 고양이와 개에게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집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집에 오면,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우라는 개가 죽기 전에 암놈을 또 우리 딸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한여름에 새끼를 5마리 낳은 적이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아이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했었는데, 살다 보니 제가 이제 그 어떠한 시기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됐어요. 저만 덜렁 집에 남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양이 2마리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있다 보면 사실은 귀찮잖아요. 밥 안 먹어지고 일어나기 싫고 계획이 없는 날은 흐트러지는데, 이 아이들로 인해서 나는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들 밥을 챙기면서 나도 한 숟가락 먹고, 하루 종일 저 선생님들 말 안 하면 입에 곰팡이 쓴다는 말 있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집에 있으면. 근데 이 저도 아이들이, 그래요. 맞죠? 이해하시죠? 네. 그 유명한 작가님도 아내가 이제 퇴근하면 그때 말을 입을 열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마리들이 여기 지금 다 왔는데 얘들 소풍 왔거든요. 이 세 마리들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벽지 다 뜯고 소파 막 몇십만 원짜리 선물 받은 거 하루 만에 싹 엉망 만들고.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이 친구들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추억이고 감동이고, 내가 어느 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잘 죽자. 딸들에게 빚남기지 말고 잘 죽자였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네? 아, 그럼 잘 살아서 이 아이들 잘 지켜야 되겠다. 잘 죽자에서 잘 살자가 됐네. 잘 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조은희 대표님께서 우연히 이제 우리 집 고양이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다, 글을 한번 써 보셔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글이 어느 날 왔다고. 막 머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요거 써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요 했는데, 누군가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귀에서 안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 만에 그냥 자다가 초고가 후루룩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이렇게 글이 넘어갔죠, 이제.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이 죽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책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한 아이들이 이 역사로 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3년 걸렸죠, 그죠? 3년이 걸렸습니다. 1000일. 네. 1000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림책이 보통 이제 평균 2년이에요. 그리고 3년도 많이 걸리고, 그림책 한 권 만들어질 때 모든 기간들을 생각하면 3년이면 충분히 저는 잘 익은 작가님 책이네요. 네. 있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혹시 죽을까봐. 걱정이 좀 되셨겠다. 정말 그래서 더 애틋하게 제가 진짜 막 추루도 책을 좋은 거 사 먹이고 간식도 막 골라 먹이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19살이니까 이 책이 글이 넘어가기 전에 그 오랜 시간보다 그 3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은 내가 썼고 그림은 이제 화가님이 그리셨지만, 이 아이들 얘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조은희 대표님, 그리고 한혜숙 편집장님, 한솔수 출판사,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이 아이들이 나왔고, 그 어딘가 모르게 내처럼 까칠하고 성질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섬세한 이 화가님을 만나서 잘 보셨어요. 맞지요? 제가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역작이라고 제가 이때까지 밟아온 시간들 있잖아요. 역작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길게 가라고, 한 100년, 200년 가라고 원래는 가래떡을 해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떡방앗간에서, 저 100년 된 떡집에서 만든 떡이거든요.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은 김 작가님 포장이 안 됩니다. 백설기를 해가십시오. 그래서 가래떡은 딱딱해져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포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백설기까지 제가 해서 왔습니다. 네, 작가님이 담은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길어온 것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기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담아 오시고, 자, 이야기 할 거리가 지금 엄청 많으세요. 날 새야 됩니다. 날 새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첫 책 할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첫 책이 할아버지와 소나무라는 책인데, 그거는 저도 이제 그림책 작가로 내가 살아가야 될까, 1년 동안 뭔가 계약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바로 옆에다 전 종이를 놓거든요. 그래서 막 적어갖고, 그래서 나온 게 할아버지와 소나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다솜이라고. 이 책에 제가 그 시작할 때 이제 작가 소개란에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털 빠진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강아지도 포메라니언인데 포메라니언이 잘 걸리는 그 병이 그 있어요.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지는. 네. 저희 집. 네.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진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 보면서 이 포랑 같이 만나면서 너무 좀 저도 이렇게 뭔가 가족을 만난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요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려갖고 털 빠진 게 안 보이는데 털이 충분히 빠졌습니다. 충분히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장 갔을 때 이 사진이에요. 이제 김연아 작가님께서 이제 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했던 거 고민하셨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살이 빠졌구나. 액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네. 제가 고민했던 거를 앞에 제가 지금 짧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사실 작가님 얘기 많이 들으려고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책을 만들 때 이제 썸네일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썸네일 스케치가 손톱만한 스케치가 썸네일 스케치예요. 네, 진짜 손톱은 아닌데 저건 진짜 손톱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서 봐야 흐름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작가들이 이렇게 작은 스케치들을 해놓고 그 흐름에서 어디에 강조를 주고 어떻게 판형을 가져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고 이 스케치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면서 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져오지 않고 초반 이 부분 고민했던 부분들만 이야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 처음 봤을 때 네아라는 친구를 이제 내려가서 봤는데 사진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사진 자료를 또 엄청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네아를 봤는데 19살? 18살, 그때 18살이었죠. 18살 고양이면은 진짜 할머니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구고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저희 강아지가 지금 10살이거든요. 10살이면 이제 진짜 또 나이가 많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나이살? 네네네. 예. 나이가 많으면 이제 배가 처지기도 하고 털도 많이 빠지고 털도 빠지는데 너무 연약하게만 그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하게만 그리고 싶진 않고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가끔은 또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스타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 제가 스타일이 하나로 정해놓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제일 이 글에 잘 맞는 스타일을 고민을 하는데 요번에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지금 처음 보는 것이죠. 네. 요 스케치 요 장면을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스케치인데 요 장면을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요 이제 포에 대해서도 포가 실제로 봤는데 혀를 못 집어넣더라고요. 이 포메 중에 이제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혀는 길고 못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치아와가 보통 그렇거든요. 치아와 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혀를 특징으로 좀 잡고 항상 해맑은 표정.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쵸. 포가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냥 좋은 친구예요. 고양이들은 이제 항상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옆에 때리기도 하고 주변에 오면 이제 막 핥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마냥 좋아요. 이 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런 스타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네. 다양한 스타일로 제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오일 파스텔 밑에 건 오일 파스텔로도 해보고 좀 그 푸근한 느낌도 좀 들고 거친 느낌도 들고 위에 거는 이제 수채화랑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 섬세한 느낌도 좀 표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배경들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동물들에 대한 그 관계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신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 작가님이 이 해녀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 해녀 마을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 앞에 했던 표현들보다는 이렇게 그 콩테를 활용해서 이제 콩테의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콩테를 섬세하게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거친 느낌이랑 배경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도 그 해녀 마을도 하나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 요 정도 해서 제가 좀 저의 노고, 제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 그때 통화하면서 이 장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한번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서로 대화해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산골 네. 아재와 산골 바다 아재, 확실히 산골 아재라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강아지 저는 40마리 키운 적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늘어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팔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육하듯이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골에서의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의 느낌과 또 이제 되게 옛날부터 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실제로 바다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라온 친구랑 산골에서 제가 완전 어렸을 때 키웠던 그 강아지에 대한 이 태도가 확실히 다르고 시야가 다른데 이 그림을 보면서도 확실히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편집장님께서 그 이제 파일을 보냈을 때 모니터가 집에서 이렇게 켜면 좀 크잖아요. 숨을 못 쉬었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나에게로 날아오는 듯한 소름이 돋으면서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 이제 그 글을 언제 쓰느냐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가 글이 있잖아요. 글이 저절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뭐 이 조명을 보다가도 저거 서암등대 가면은 저 불빛이 저 색인데 이렇게 연관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갈매기들이 이제 해코지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막 똥도 아무데나 싸고 막 뭐 이렇게 늘어놓은 것도 물어뜯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해녀 할머니들 취재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다 속에서는 갈매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해녀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태화, 이거 좀 들어도 된 태화기 제가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이 물속에 네. 이렇게 이 물속에 잠기면 태양이 바다 위에 동동동 떠요. 그럼 해녀는 이제 해녀가 물 위에서 있을 때는 갈매기가 근처를 빙글빙글 돌지만 해녀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해녀의 숨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돼요. 이따가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갈매기들이 여기 앉아서 놀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켜준다 하느냐, 저거가 노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태왁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바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얘가 산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녀는 이 밑으로 들어가서 뭐 바위를 찾아서 이렇게 해산물을 잡으러 가다 보니까 태왁은 이쪽으로 가도 해녀는 여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바다에서 배가 들어온다든지 수상 오토바이 같은 게 막 이 태양만 보고 실제로 해녀는 물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데 이 태양 여기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오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매기가 만약에 바다에서 다른 물체가 나타나면 정말 괴성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서 운대요. 그럼 놀래서 나와보면 그것들이 멀리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매기는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입에 일단은 그 물고기는 물고 있지만 그 밑에 해녀가 잠수를 이제 물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나 제가 어떻게 했는데 했을까요? 그 내가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못한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약간의 허풍이 세세요. 허풍이 좀 세세요. 그래서 위대한 것까지는 아닌데 위대한 네. 아니 되게 재밌게 말씀을 많이 잘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빠져들어서 듣게 돼요.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 책 글을 봤을 때 이 이제 시퀀스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 흐름에서 요 장면이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내아가 노랑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인데 요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건 바다가 있고 또 갈매기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반으로 갈라서 생각을 했어요. 바다는 사실 거침도 있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거침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도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생명도 주지만 사실은 또 죽음도 줘요. 그래서 바다가 주는 그 양면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장면이 사실 네아랑 할머니가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네아가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족을 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갈매기가 이렇게 또 하늘을 날면서 반으로 갈라주기도 하고 또 이어주기도 하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갈매기를 이렇게 쫙 펴서 반으로 나누는 장면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너무 이 표현을 위대하다고 표현하셔갖고 좀 더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고 제가 그런 장면들은 조금 중간중간 나오는 그림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본격적으로 우리 기장 해녀 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이 해녀 마을에 대해서 되게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상해서만 살아갖고 바다를 잘 몰라요. 기껏해야 이제 동해바다 놀러 가고 동해바다 놀러 갔을 때 잠깐 수영한다고 막 조금 갔다가 이렇게 꼬르륵 해서 죽을 뻔한 기억. 요 정도 기억. 그리고 이제 남해를 가면 너무 예쁘다.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정도만 아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작가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 기장 해녀 마을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기장 해녀 마을 중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젖병이 있잖아요. 요 젖병 등대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해녀 마을이. 그래서 그림책에 모든 게 고증이 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이라고 하셔도 틀리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젖병 등대가 있는 요 마을, 요걸 배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우연찮게 제가 동화를 쓰는데 그 기장에 그러니까 기장이 이쪽 끝이라면 저쪽 끝에 있는 마을 해녀 얘기를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거리만 하루에 한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해녀 얘기를 그 마을 해녀 얘기는 가까이 사는 작가님이 쓰셔야 된다. 자주 뵙고 바다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 뵙고 나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마감 열흘을 남겨두고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동네 마을인 거예요. 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마을을 찾아가고 아침에 찾아가고 또 저녁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래 저녁에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 글이 처음에는 해녀분들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19년도 뭐 이때만 해도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작가 나부랭이들이 연구자들이 우리 얘기 서서 저거 이름만 날린다. 글 쓸 때만 알랑거리고 나중에는 오도 가도 안 하더라.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가서 그 마을, 그 참 부자 마을이었거든요. 해녀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도 대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방파제에서 마늘을 까던 주민이
내가 너무 안 됐다고. 그때도 우리 가을이를 끌고 갔었거든요, 강아지를. 그래, 그 해녀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 대문 앞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가에 퍼질고 앉아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해서 책이 이제 8월 달에 인터뷰해서 11월, 12월쯤 책이 나왔어요. 나와서 근데 해녀머니들은 이제 눈이 저희도 이제 50, 60대가 되면 글자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게 한 꼭지인데 책만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가만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가 참 막 목소리도 크고 막 그 당시만 해도 막 우리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우악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저는 그당 작은데 그래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할머니 마당에 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크라멘 아시죠? 걔들이 꼬글꼬글하면서 참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하원에 가서 꽃을 이렇게 3가지 색깔을 사서 어머니한테 가서 드리고 제가 책을 다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 내 얘기를 너그 마음대로 안 고치고 똑바로 써줘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유 이제 됐다. 욕은 안 얻어먹겠다. 나는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작가들은 글 쓰고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뒤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조마조마했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 전날이었어요. 2020년도 설 전날 할머니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가 반찬하고 제사 음식 빨리 해놓고 뭐 기장에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잖아요. 기장 문화원에도 가고 다 사람을 다 만났대. 그 어머니 제사 음식 해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기장 지역에는 지역의 이야기를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와서 썼는데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한 작업이었다. 근데 기장에도 이렇게 해녀 얘기를 써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문화원장한테 가서 책을 한 권 드리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원장님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 편찬 위원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제가 쓴 글을 보시더니 바로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연아 작가, 기장군이 바닷길로 이렇게 바닷길로 18개 마을이 있는데 백리길이라고요. 거기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써볼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이 백리길 내가 그거를 작가가 전업 작가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참 힘든데. 진짜 그렇잖아요. 월급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때도 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어른들 뵙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은 해녀의 삶과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해녀의 삶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해녀의 삶과 김연아 작가의 삶은 동일시되는 지점이 있더라. 글도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 해녀 얘기는 아무도 안 써주는데 당신이 해녀 얘기를 쓰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아픔과 그리움과 슬픔을 좀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또 그 책이 기장군에 보면 기장군 보라는 기장 사람들 그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 그 당시 군수님께서 보시고 그 기장군 편집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책 너무 좋다. 좀 알려줘라. 그래 그 또 저런 편집장님이 바로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바로 기장군 18개 마을의 해녀 얘기를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뒷면에 이제 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만한 큰 신문에 제일 뒷면에 해녀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쓰게 됐어요. 18개월. 그래서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그 특정 마을을 정한 건 아니었고 이 책에 이 마을이 예쁘기는 참 예쁘거든요. 일단 이런 보기 드문 등대잖아요. 젖병 등대가 있고 상당히 여기 보시면 우리 화가님께서 지형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딱 이 모양이거든요. 지금 딱 요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을 18개 마을을 전부 취재하고 마을에 그 기장군에 있는 560명의 해녀들을 지마다 다니면서 다 만났을 때 마지막에
18개 마을 취재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마을이 이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 마을이 왜 걸렸냐면 실질적으로 어촌 마을이 성장을 하려면 그 마을의 어촌계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촌계의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정말 이 마을에는 젊은 구성원들보다는 나이가 정말 많은 60 최고 지금 어린 사람이 이 말숙 할머니가 69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다음 해녀들이 70대, 80대, 어불들도 70대, 80대고 이 그때 그 오셨을 때 그 바닷가에 보면 네. 상점이 많았잖아요. 카페 네. 이런 게.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 향토민, 지역 주민이어야 될 때 그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발전을 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외지인들이. 그리고 그 18개 마을 중에 해녀들이 뭐 물질을 뭐 많이 하지만 큰 수확철 외에 오로지 물질로 생계를 잇는 해녀가 최고 많은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짠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혹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뭐 이게 노력하고 협동 단결해서 좀 바꿀 수 있는 걸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신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신문에 막 이 마을에 가니까 방파제가 어떻고 뭐 무엇이 열악하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쓸 때부터 고려했던 게 동화체로 쓰고 약간 우리 동화 쓸 때 은유도 하고 비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살려서 쓰면서 항상 이제 사람을 취재할 때 첫 번째가 한 사람도 상처받는 일을 만들지 말자. 그 누구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시절 기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유명한 작가는 집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돈도 잘 벌고 내가 돌미역 하나 안 줘도 돼. 그런데 우리 황희숙 편집장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반대입니다. 반대. 개도 없고 아유, 야, 한우수 편집장님 반대예요. 내가 미역 한 포기 더 줘야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잘난 데는 내가 아니더라도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마을의 기록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이 마을을 선택했고 참 출판사에서도 대단한 그 용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지역을 특정해서 이 책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출판사에서 확신이나 혹은 그 측은지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어느 지역 썼는데 책 안 팔리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졌고 또 그걸 저는 사실 그 말을 못 드렸는데 정말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읽어버리신 거예요. 밤마다 돌을 닦으시네. 그래서 너무 돌을 우리가 닦습니다. 자식으로 따지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이 마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갔을 때 그 여기 이 동네를 이렇게 손은 안 잡았지만 거의 손잡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구석구석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이 여기가 그 아무래도 그 좀 경제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부하지 않은 이유가 폭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여기가 되게 작아서 그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이제 태생적으로 마을의 태생적으로 경제가 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폭우인데 네. 저기 그 폭우가 작으니까 큰 배들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마을에 정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방파제거든요. 이 방파제나 또 이렇게 해녀들이나 어부들의 작업장을 물양장이라고 해요. 그런 게 넓어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방파제가 디귿자 모양. 디귿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디귿자면 이 끝과 이 끝을 매립을 좀 해서 이어주면 훨씬 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냐 했더니 우리가 바다 하면은 누구 땅일 것 같아요? 바다 누구 거 같아요? 바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바다 우리는 누울 참 건가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해수부의 음. 소유일 수도 있고 뭐 기장군, 부산시.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을에 가면 첫 번째 우리는 이빨 빠진 무량장이다. 아, 여기만 매립이 되면 조금 더 편리할 건데. 그런데 그럼 이 도로 여기 지금 저기 나오는데 바닷길 끝에 여기도 다 앞에 상권이 있으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미역을 그 돌미역을 이렇게 건지거나 해초 같은 거를 바닥에 이렇게 발을 깔고 말려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이 우리가 이 참 이게 해 있잖아 햇님 건물이 없을 때는 그때 2020년도 초창기에 그때 그 마을을 취재했을 때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방파제 앞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바람과 햇살에 돌미역을 말렸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오히려 정말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해를 막아버리니까 해가 빨리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빨리 못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고 그건 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결국 글로서 다행히 또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셔서 자꾸 결론은 제가 잘한 걸로. 왜냐면 작가가 이 선택은 이제 네. 화가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림 음. 그리는 분이. 근데 작가가 아무리 그런 걸 얘기를 해도 기다마 이 결핍이나 혹은 측은지심 이런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저는 어떻게 됐든 이 그림책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작가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초반에 글이 어떻게 다가왔냐 질문 드렸었는데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책 작가를 처음에 하기로 한 경위가 제가 파키스탄에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때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머리를 태어나서 감질 못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머리를 감으면 기름이 딱 없어지니까. 그런 이제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러 갔는데 제가 대학교 때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뭔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제 그림책 작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모리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빠가 제가 이 모리라는 친구를 너무 예뻐하니까 저보고 데리고 가라고 한국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느꼈던 게 가족이 뭘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빠와 그 모리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심정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처음 미장이라는 책도 막 만들게 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한 태도,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거. 이게 좀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골 아재와 바다 아줌의 공통점.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해녀 마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해녀들이 제가 이제 해녀들이 나오는데 해녀들이 이제 저는 외부에서만 봤으니까 제주도에만 해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장에 해녀들이 있다고 하길래 너무 또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을 주셨는데 글에서 이제 휘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이제 글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이렇게 숨을 쉬는 소리로 이렇게 휘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해녀들의 삶이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그 작가님이 한번 여쭤보면 또 이만큼 또 쏟아내실 거거든요. 네, 해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 헛개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참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쉽게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이게 수경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수경을 이렇게 눈과 코에 걸친다고 하죠. 이제 가리는데 숨을 이제 배를 이렇게 어머니들, 선생님들 배를 이제 숨 쉬어 보세요. 그래서 배를 있는 대로 내야지.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배를 이렇게 숨을 최대한 몰아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숨 한꺼번에 훅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코로 이제 코니까 입으로 한숨씩. 근데 마지막 숨이 남았을 때 나 이거 한숨만 더 쉬면 요것만 이 숨만 쉬면 나 죽겠다 싶을 때는 눈앞에 전복이 보여도 눈앞에 홍삼이 보여도 과감하게 한숨을 참고 올라와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뭐 이렇게 그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좀 그랬죠? 네. 필장님 한번 해보세요. 숨을 끝까지 마지막 한숨이 남았을 때 물속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재능이 없어요. 물질에 재능이 없어요. 산골아재는 안 돼. 그래서 그 표정 이제 마지막 그 한숨이라는 건 그 해녀의 숨비 소리는 목숨줄 마지막 한숨 그리고 해녀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내가 전복이 이렇게 한 마리가 돈이 10만 원짜리인데 그게 눈앞에 있는 거를 두고 올라온다는 건 내 욕심 자연이 주는 대로 받지만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숨비 소리는 그냥 해녀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거 한숨 남았는데 이 물호미로 내가 이 창으로 전복 딸 수 있겠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는 물속에서 마지막 한숨을 뱉는 순간 바닷물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욕심을 버려야지 모든 것을 내어준다. 살아야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비소리는 해녀의 심장이다. 해녀의 생명의 힘이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녀들이 특히 이제 돌미역이나 해초를 그 요즘 갯가 바닷가가 정말 오염이 많이 돼서 물가에는 해초가 없어요. 거의 이 고동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녀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닷물이 빠질 때 섬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섬은 그 자리에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해초나 그 돌미역을 캐는데 톳나물 그게 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칼로 하나하나 다 베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게 그거 한 달에 한 대야 이렇게 주먹만큼 하면은 시장 가면 5,000원, 10,000원 하는데 그걸 이제 세알려 보면 정말 수천 개의 그 해초 가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둔다고 개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씨앗을 뿌릴 수도 없어요. 산은 씨앗 뿌리죠. 산은 씨앗 뿌리죠. 근데 해초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돌멩이가 깨끗해야지. 그럼 요즘 이제 그 환경 오염 많이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이 되는 게 뭐 바다 해양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해양 기름 유출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한 훼손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앞에 그림 사진이 하나 이게 그 돌실개 쓰레질이라고 해요. 쓰레질 이게 뭐냐면 돌미역이 씨앗이 없잖아요. 그 양식 줄에 그 포자를 심거든요. 조그만 이제 그거 포자를 심어서 그 양식 미역을 키워요. 그런데 얘들이 그 포자가 바람에 날아오고 혹은 파도에 쓸려서
바위에 저절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하면 이 파도에 떠밀려서 포자가 이 돌에 붙어서 얘들이 자라나는 게 돌미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자가 날아와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이 바위가 육지로 따지면 건강한 밭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바위에 보면 잡풀도 많이 붙어 있고 해양 쓰레기, 비닐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다음 뭐 산에서 흘러내린 이제 빗물로 인한 그 흙, 토양도 오염이 돼 있잖아요. 오염된 토양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돌미역이 보통 그 양식을 하는 시기가 추석 지나고 선선한 바람 불 때라고 하거든요. 그때 해녀들이 저렇게 2m가 넘는 짝대기 끝에 손바닥만한 호미가 달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돌을 다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얗게. 돌을 진짜. 씻는 거예요. 네, 돌을 이렇게 긁어서 긁는 걸 우리는 이제 사투리로 이제 씻는다. 실른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긁어요. 긁어서 이 할머니들 말에 의하면 우리 왜 거울을 사투리로고 뭐라 명경? 네, 명경보다 반질반질하게 끓는다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건 이제 돌미역 작업할 때 하는 이제 작업인데 지금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평소에도 걔네들이 물에 들어가면 저런 작업을 조그만 호미로 이렇게 해산물을 잡다가도 바위에 뭐가 있으면 끌어내고 또 쓰레기 주워오고 그렇게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녀들의 삶 자체는 그 뭐랄까 희생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이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우리 2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매우 강하죠.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산골은 사실 공동체가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공동체 의식보다는 좀 각자 도생 같은 그런 좀 마을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바다를 가보니까 이 바다는 생명과 아까 그 죽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해녀들이 함께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녀들의 삶이 생명과 되게 많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도 그런 면에서 해녀들처럼 또 각자 한 사람, 한 생명이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 해녀 할머니가 그거를 표현해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해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우리 방금 이제 동식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요 해녀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가 이런 입고 있는 옷이 물 소중이에요. 실제로 60년대 이전에는 하얀 저고리, 까만 멜빵 바지. 지금은 그리고, 까만 고무 옷인데 네네네. 예전에 6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70년대 다 되어 가서 이제 고무 옷을 저희가 수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에요. 이제 이렇게 멜빵 바지에 또 위에 잠수복,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화기. 요게 생명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녀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해산물을 잡으면 지금 저는 잡혔어요 여기. 저는 물고기만 잡았어요. 물고기만 새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핸드백 안에 지금 보조 지갑 다 들어 계시죠? 다 들어 있죠? 그죠? 이 해녀들 망태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해녀 어느 마을의 해녀어머니께서 저한테 강연할 때 쓰라고 이 조그만 걸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요게 이 큰 주머니, 우리 핸드백 가방으로 따지면 큰 가방. 이게 작은 핸드백이거든요. 작은 지갑 소중한 거 넣으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성게, 뭐 군소,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덜 비싼 것들. 여기는 이 작은 주머니에는 뭐 홍삼, 전복 이런 이제 비싼 것들을 이렇게 또 따로 분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성게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으니까
얘들을 이제 따로 분류를 해야 상처를 안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생명줄이고, 그다음 지금 그 무거워서 참 무거운데 그 물에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잠수를 하려면. 그래서 허리에 차는 연철이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돌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저 연철이고, 그리고 이제 수모. 지금 저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천으로 가렸는데 이 수모로 귀를 이렇게 다 막으면 안 들려요. 정말 안 소리가 들리거든. 안 들리죠.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귀를 막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다음 이제 수경이고, 그 이 수경은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안이 앉아야 되네. 안이 보면 그 이렇게 뭐가 낀다고 해야 되지? 그거 하얀 안경에 습기처럼 끼고 또 물때도 앉잖아요. 근데 그걸 닦는 게 뭐냐면 그 우짜란 쑥으로 이렇게 수경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쑥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약을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좀 세련되신 분들은 치약. 근데 사실은 쑥으로 닦을 때 최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장비들을 보면 호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해녀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다 하냐면 산소 장비 하나 없이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를 보존하는, 바다 생태계를 보살피고 있는 우리나라 제1 여성 직업군이기에.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해녀들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말 FM 장비입니다. 되게 저게 여름이랑 겨울이랑 또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장비로 계속 여름, 겨울? 1년 내내. 근데 단지 여름에는 수온이 우리가 좀 뭐 그렇게 높을까 싶은데 햇볕이 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해녀가 아닙니다. 해녀가 아니고 취재를 하다 보니 해녀분들이 해녀 작가는 그래도 기장군 해녀 작가인데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니도 고무 옷 입고 물에 들어와서 물질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가. 네가 물질을 안 하면 나는 너와 취재를 하지 않겠다. 어느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저한테 막 엄포를 오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막 저도 이제 그 바다 정화 작업 또 수중 촬영, 그다음에 이제 바다 생태계 촬영을 제가 정말 재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질이 있는 거예요. 막 저는 소질이 없는데 숨도 못 쉬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해녀들의 이제 이 활동을 보면 사람들이 뭐 텔레비에 비치는 게 어머 여기 오신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해산물 잡아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녀들이 물속에서 지켜내는 건 단순히 뭐 내가 이 해초들과 해산물 달달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결론은 바다가 우리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가 오염되면 육지 사람들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보호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막상 이제 해녀는 아니지만 이 고무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들, 그리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여기 그림책에 이제 그대로 그냥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꾸미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는 항상 이제 물어보세요. 김연아에게 바다는 뭐냐? 사람들이 그래요. 김연아는 전생에 바다를 팔아먹었다. 바다를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 왜냐면 김연아가 전생에 바다를 팔아먹었으니까 지금 이 바닷가에 와서 고무신이 닳도록 울고 돌아다니면서 해녀들과 어떻게 됐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마음으로 읽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해녀들과 지금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책이 그 해녀의 마음 그대로 다 표현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해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해녀 아까 숨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책을 저도 고민하고 책을 내다 보면 그림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해녀들이 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건져오면 얼마나 먹고 살까, 되게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그림책 작가가 이거 한 권 만들어서 얼마나 부자가 될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 욕심을 내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욕심을 낸다라는 건 내가 이 그림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기도 한데, 이 작품을 진심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그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만약에 돈에 욕심이 들면, 돈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마치 해녀처럼 눈앞에 있는 요 하나 더, 뭐 10만 원짜리 정복 하나 더 벌려고 뭐 이렇게 숨을 참는다고 했을 때 그 작가의 생명력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 주어진 것들을, 주어진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 해녀들을 보고서 그런 삶의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이제 그 해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사실 이제 작가님이 그 바다 친구들도 있지만 바닷가에 있는 고양이가 우리 그림책의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놀러 갔을 때, 놀러 간 거 아니죠? 취재하러 갔을 때, 취재하러 갔을 때, 일하러 갔을 때, 그때 보니까 바닷가에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고양이도 많고, 또 그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해 주신 게 해초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바닷가에 동물들도 많고 해초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바닷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장군 홍보대사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바다를 가든 객가는 죽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최대한 바다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그게 환경 보호가 아니고 바다를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건물들이 그 바닷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갯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몇 미터, 그 제주도 같은 데 올레길 가면 이렇게 많이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염되는 빈도가 조금 낮은데, 뭐 바닷가 바로 앞에 건물들이 많은 데나 그런 데는 하다못해 그 물이라든지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바닷가에서 32년째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해결책도 아닌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뭐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전 지구적인 그렇죠. 문제다. 그거는 뭐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집 안에서라도 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 환경을 거죠. 위해서. 그렇죠. 다 연결. 네. 결국 모두 쏟아내는 거는 바다로 가잖아요. 이제 작가로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저에게 있어서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질문을 던지면,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이면의 것들, 지금 위에 떠올라 있는 것들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바다가 죽어간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인류, 생명, 모든 동식물들이 지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 사실 그림책 한 권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고, 나무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이
그 나무 한 그루보다 소중해야만 그렇게 생각해야만 책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그림책을 만들고, 근데 저는 그림책을 만드는 거가 주 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지만 또 작가님께서는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냥 바다를,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바다를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바다 속에 산다는 건 아니고 바다를 토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삶과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 이제 속표지 장면인데, 요 속표지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변이 네모난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주변 뒤에 부분이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바다를 통해서 또 안을 들여다보는 이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이 또 들여다보는 또 해녀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바다, 요 프레임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삶이 되게, 그 바다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좀 산골 아재로서 좀 고립되고 그 산속에 들어가면 좀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날에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거든요. 그 운동을 하느라고 산에 이렇게 걸으면 너무 시원하고 혼자만의 그 고독한 시간을 즐기는데, 작가님 보니까 그럴 틈이 없으세요. 거의 모든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에너지와 어떻게 그렇게 삶에 연대를 하실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 만약에 저걸 누군가가 나한테 월급을 주고 어, 저렇게 해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 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건 해녀들이 음. 저기 불가사리거든요. 네. 이제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 불가사리는 모든 해초와 그 연약한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마을마다 해녀들이 그날은 생물을 잡지 않고 불가사리만 전부 다 채취하는 날이 있어요. 해녀들이 고정적으로 그 불가사리를 잡아내서 바다 정화 운동을 하는 건데, 바다 불가사리를 저렇게 잡아내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희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저걸 또 많이 잡아내면 저 불가사리가 그 우리 농촌의 퇴비의 재료가 돼요.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불가사리를 다 가져가고, 그 대신 이제 불가사리를 이렇게 이제 잡은 양만큼 전복 그 씨앗을, 전복 피채라, 전복 패치. 예, 요만한 것들을 이제 바다에 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마을마다 똑같이 그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불가사리를 많이 잡은 곳은 좀 많이 나눠주고,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희생은 그런 없고 활동을 하고 있는 서로 거네요. 해녀들이 네. 더 그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그 지원을 기장군에서 저기 꾸준하게 보면은 하고 사진에 있어요. 해녀분들은 해녀복을 입고 있고 네네네. 작가님은 혼자 해녀복을 안 입고 예, 계세요. 예, 예. 왜 그러시나요? 저건 뭐냐면 제가 취재를 나갔었는데 제가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해봤잖아요. 저 고무옷을 입고 육지에 있을 때는 타들어가거든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됐든 빨리 고무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를 저렇게 펼쳐놓고 고무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재하러 가다가 그 앉아가지고 제가 저거 다 골라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 이제 연대에 대한 질문했기 때문에 이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아까 마저 다 얘기해 주신. 저는 그 여기 모든 삶에 뭐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 어딨냐고. 저는 사실 제가 뭐 키워드를 뭐 바닷가에 사니까 바다, 해녀 혹은 뭐 가족 이렇게 잡은 적은 없어요. 단지 제가 아까 편집장님한테 이렇게 우연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해도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남매 장녀인데 11살 때 그 엄마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고 바닷가도 앞에 있었고, 또 할머니가 또 깻잎 농사도 짓고 고물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막내가 3살이었는데 애를 안 보면 고물을 주우러 가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했었거든요. 소녀 가장이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또 15살 때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이 있으셨고 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게 나의 책임이 되었는데 그 보호받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혹은 또 나에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림 대회를 나가면 내가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나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도 참 많았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결핍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 어른이 잘못했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뱉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걸 거슬러 본 적도 없이 그냥 책임감 하나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 동생들도 떠나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느 순간 보니까 기장 땅에 핏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되나? 갑자기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나를 데리고 병원 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엄청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그러던 찰나에 해녀 할머니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작가가 딱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정지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약간 다시 또 정체성을 고민을 하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막 우물을 파는 시간이 왔을 때 해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해녀 어머니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정말 수십 명이 되는데 그분들 마음을 일일이 다 얻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필요한 걸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불가사리도 고르고 망사리도 져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또 한번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니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항상 내 마음에는 가족이 있었구나. 항상 내 마음에는 나는 혼자니까 그래도 핏줄은 안 나눴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나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게 막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연대라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공동체를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가 돌아보니까 해녀 할머니들도 전부 혼자 저렇게 저 큰 집에 저 집이 우리 여기 배경 네, 집인가 아시죠? 맞아요. 네. 저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상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조금 더 채워준다는 생각이 아니고 함께 나눈다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편집장님이 나에게 육지에 무엇을 보내주면 그거 나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바닷가에 가서 할머니들 줄 서라고 해서 쫙 나눠드리고 또 바닷가에서 할머니들이 돌미역수하게 해서 주시면 저는 진짜 한 끼 먹을 거 말씀되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 명한 하가님은 저번에 드렸으니까 뭐 밖에서 또 주셔도 되는데 안 드리고 이제 또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 연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주고받고 하면서 혼자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 그렇죠.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을 뵈니까 처음에는 해녀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작가님은 내야셨던 거예요. 이제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네, 고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거친 바다에서 좀 혼자 이렇게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해녀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해녀 할머니를 만나서 가족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작가님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쉴 틈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다 인사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인사하면서 여기 또 뻔질나게 드나드네 막 이러면서 인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여기는 도시니까 도시에서 사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바다에서의 그 삶을 나누는 연대는 많이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전 잠깐 봤지만 뭔가 이렇게 그 맛을 겉핥기가 아니라 깊은 맛을 이렇게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먹은 듯한 그런 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하면
요 책을 좀 만들면서도 작가님이랑 그때 다녀왔던 그 잠깐의 그 맛을 어떻게 좀 독자들한테 좀 맛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요 판형도 좀 이렇게 길게 판형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 원래 이렇게 옆으로 긴 판형은 많이는 잘 안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여줄 때도 불편하고 찢어지고 하지만 이 우리 작가님께서 고양이시니까 고양이가 바라보는 바다는 어떨까? 그러니까 동물의 시선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훨씬 더 이렇게 와일드하게 펼쳐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표현을 했고, 이 펼쳐보면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바다가 넓은 품으로 안아주듯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거칠기만 한 바다가 아니라 넓게 안아주는 바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의 그 계획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계획을 여쭤봤더니 작가님께서 계획? 또 삶에 대한 철학을 좀 담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연대에 대한 이 사진이고 요 우리 가져오셨죠? 요 소떼? 예. 요 소떼 운무와 해무처럼 서로 보든 분명. 요 소떼 그러니까 책이 나왔는데 이미 이미 책을 쫙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엄청 나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대에 관련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근데 요 오른쪽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궁금했어요. 네. 아, 제가 신문을 네. 이렇게 매달 이제 그 한 마을을 취재를 해서 쓰게 되면 할머니들이 사실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80대들은. 그러면 특히 이제 주인공으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 누군가를 썼을 때 아무도 상처받지 말고 누구에게도 욕을 안 얻어먹을 주인공을 선별을 하려면 엄청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인공으로 선택되신 분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내 이름이 신문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들은 엄청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평생 물질을 하고 살았는데 내를 이렇게 신문에 내주네 하면서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신문만 드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자. 그리고 신문을 읽어드리자. 그래서 제가 항상 신문이 나오면 저걸 이제 하얀 종이에 이제 그 다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액자가 큰 액자에 넣어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읽어드리고 와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책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책보다 커. 아니 그 이제 의미가 그리고 네, 맞아요, 해녀분들의 그 삶을 닮은 책 네네네. 그리고 그 해녀분들의 삶을 뉴스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그 기념하고 담아줄 수 있는 네네. 그런 활동이라고 하신 거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획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약간 비웃으시네요. 계획? 네가 계획을 물었어? 네, 계획을 묻겠습니다. 이게 거창한 그런 뭐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고 저는 이제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작가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주변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특히 지역에서는 성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작가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인쇄 그 얼마 된다고 밥벌이 책 팔아서 밥벌이 하는 거 순뽕이잖아요. 이거 다 나중에 잘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내가 연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결국은 나를 믿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지역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기장 국민들의 힘. 그래서 이제 소떼 같은 경우도 소떼 작가님께서 책이 나오자마자 그 제가 책을 이렇게 보시고는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고 뭐 떡집에서는 떡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뭐 기장군에서는 저희 기장군 정종복 군수님께서 시인이세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으시고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전부 지역 홍보대사들이 이제 가수가 많잖아요. 근데 동화 작가를 홍보대사로 내세운 군수님은 저희 군수님 처음이신데 어떻게 됐든 이 김연아라는 작가가 기장군에서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 문화예술에 힘쓰시는 분들, 특히 문학에 힘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김연아가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잘 살라고 울타리가 많이 되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아주 약해요. 이제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저는 지금 새마을 문고 부산시 기장군 일강 분회의 그 문고 지도자로 지금 제가 최고 많이 지금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바닷가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그 새마을 문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서지 문고를 만들었어요. 저희. 그래서 오시는 이제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작가로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혹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역사가 있고 책을 어른인 나도 어릴 때 가난하고 결핍이 많았을 때 어느 또 다른 누군가 어른들에게 그 도움을 받고 자랐잖아요. 이제 내가 그때는 고민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힘은 없지만 힘 별로 없거든요. 힘은 이렇게 약해요, 제가. 그래도 책 한 권이라도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결국 새마을 문고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과 어른들을 봐도 이야기가 막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글 쓰고 그럴 시간은 없고 이제 많은 지자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작품 활동할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작가님처럼 이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혹은 또 지역 문화, 지금을 살아내는 분들, 지금을 살고 계신 개개인들 전부 다 애국자 같아요.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해 주는 게 기장의 역사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어머니들, 선생님들 지금 미역 하나씩 받으실 건데 그 미역도 결국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 3,000원짜리예요. 작가가 오면서 3,000원짜리 다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그 미역에 이제 그 시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 대표님의 어머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 대표님이 책 나올 때마다 그 미역을 180개 후원하셨어요. 그리고 대각 미역 큰 거 이제 어디인데 이게 미역도 또 20개를 후원하셨어요. 후원을 해주는 이유가 결국은 저는 이제 전업 작가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들 선물 돈 주고 살 형편이 못 돼요. 근데 우리 작가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항상 무거웠어요. 은혜로운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은혜로운 빚, 치엇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은혜로운 빚을 받고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이제 다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맞잡고 가야 된다. 제 이름이 밝을명의 네? 빛나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은혜로운 빛. 네. 그 이제 선생님들이 네. 뭐 이렇게 더 큰 그림책, 더 좋은 글 이런 걸 이렇게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작가로 남겠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작가. 박수. 해녀의 삶을 확실히 닮아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녀분들의 그 숨 한 번 딱 네. 튀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시구나. 그리고 바다가 마치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바다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옆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람이 네. 근데 말씀을 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제가 칭찬을 받으면 네.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끝내주기 전에 네. 그 본문 중에 그 음모와 해무 나오는 그 장면 글을 한번 연하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내가요? 네, 네. 음무와 해무. 그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 장면, 이 글이 또 핵심인 줄 딱 아시네요. 역시 우리 편집장님. 아, 네, 이거를 네, 한번 목소리 보여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 얘기가 장면이에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거 내가 썼으니까는 작가님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이 쓰셨으니까 작가님께서 읽으셔야죠. 아, 이 문장을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 정말 독자님들이 귀신처럼 뽑아내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이 소태 작가도 귀신처럼 봐주셨어요. 글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운무와 바다에서 밀려온 해무가 육지에서 만나면 한 몸이 되어 구름처럼 둥둥 떠다닌단다. 우리 셋도 운무와 해무처럼 서로 보듬으며 살자꾸나. 할머니가 바오와 나를 꼭 안아주었어. 잃어버린 엄마 품처럼 포근했지. 왜요? 제가 앞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미역을 널던 할머니가 말했어. 얘들아,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다정한 손길이 필요하단다. 고양이와 강아지와 사람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처럼 다르지만 마음을 열면 서로 어우러져 잘 지낼 수 있지. 할머니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어. 또 잘 들으면 네. 네. 나중에 가서 책 읽어드리는 인사활동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앞일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저의 고민도 사실 그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림책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도 어떤 감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생명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일깨워주고 확장시켜주는 게 작가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그 기장 해녀 마을 해녀 이분들의 삶을 우리에게 확장시켜줬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명이 저에게도 좀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혹은 독자들에게 이 말은 꼭 해야 내가 돌아가는데 후회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네. 사실은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기장에서 서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오니까 5시 반, 6시에 출발해서 진짜 5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렸고, 또 다행히 저는 참 항상 제가 사인에 고맙고 고맙습니다를 써요.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기장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 가갖고 다시 또 서울역에 내려갖고 뭐 찾아오래요. 어디 마포 어디를. 내가 이거 지하철 뭐 억수로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경인선인가 뭐를. 도대체 지하철은 뭐고 경인선은 뭐지 판장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정말 그 고양시 대덕인가 그게 또 언니가 사촌 언니가 그 우리 집에 자고 가라. 근데 그 어른이 편찮으세요. 10년째 파킨슨 병으로. 그래 또 그거는 또 어째가 너 이랬는데 이제 우리 동생이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거의 와상이고 이렇게 아무 그것도 감각이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실 때 한번 뵙고 오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짐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마음에 저는 강연을 이제 강의보다는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독자분들에게 태학도 보여드리자. 사실 제주도 안 가요. 제주도 가도 해녀 안 만나면 태학 못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소떼도 막 밤중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영감이 오는 거예요. 소떼 작가님께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알고 전화해서 소떼 작가님 밤중에 11시에 제가 톡을 드렸어요. 주무세요 하니까 안 잡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1시간 거리를 가서 소떼를 받아서 이렇게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문장을 이 소떼 작가가 그대로 혼이 실려서
이 작품 만든 건데 정말 보여주고 싶었고 이게 찻잔 받침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찻잔 받침이요? 응. 저는 모르죠. 네. 우리가 바다 생물 사랑하자 하잖아요. 사랑하자. 귀하게 생각하자. 모든 생명 소중하다. 떠들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겪다 보니까 하다가 빠졌어. 그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찻잔 받침. 꼭 내가 밥을 먹든 소주를 마시든 나를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밥과 소주가 같이 연결되네요. 네. 꼭 네. 변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우주에 좌표가 있듯이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간절히 막 고민하면 누군가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우리 동생이 와서 이렇게 막 많은 걸 챙겨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그림책 한 권 만드는데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안 만들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뭐지? 기다란 떡 그거 가래떡. 가래떡 원래 가래떡을 들고 와서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백설기를 맞춰왔지만 이 아이가 길게 잘 뻗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스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시죠. 네. 미션까지 주시고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값을 하셔라. 이런 거 맞죠? 그거 아닌데요. 아닌가요? 잘못 알아들었어 제가.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되게 저도 가족에 대한 책을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피로 연결된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호흡하고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는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 책을 보신 분들과 저와 가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잠깐만요. 네. 우리가 밥도 그때 먹지 않았어요? 밥도 먹었죠. 그럼 식구지? 식구죠. 그렇지. 네, 식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미장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이 있어요. 한 상에 둘러갖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게 진짜 식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는 되게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 하나의 좀 울타리처럼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오히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의 어떤 좀 강한 자기 생각? 이거를 주입하거나 이거를 자꾸 주장하거나 이거 아니면 너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나랑 다르네? 너 호기심이 든다. 너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물 코가 이제 우리 면지에 이제 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마지막 면지에는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들이 연결되려면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라야지 또 접점이 생기는 것이고 달라야지 이 안에 그물 안에 들어오겠죠. 그 생물들이. 그래서 가족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헐거운 연대들이 계속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구라는 이 공동체 안에 진짜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작가로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난장판 같은 우당탕탕 같은 우리 북토크였는데 수다를 많이 떠는 것 같고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새마을 문고입니다. 거기가 작가님 될 수 있는 그 이제 저희는 이제 기장군에는 18 기장군의 그 5개 읍면에 이제 다 새마을 문고가 있어요. 새마을 지회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강 분과예요. 일강 분과인데 거의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매달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일강 해수욕장 바닷가에 천막 치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햇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 불면 모래가 그대로 콧구멍하고 눈에 다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바뀔 거고 단지 저는 이제 기장군 홍보대사이고 작가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뭐 돈이 많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 있는 사람은 힘 잘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이 쓰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단체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일단 새마을 문고 활동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이제 돼요. 질문의 요지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거기 새마을 문고 활동하는데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새마을 문고. 아, 부산예? 오, 지금 일강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고양이 아직 건강합니다. 고양이. 요즘 아까 편집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19살짜리가 갑자기 활동이 많아졌고 엄청 똘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나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우울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밝아지고 그러면은 뭔가 변화를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개살도 부리고 그 개는 막 높은데 딱 앉아서 관망을 하는데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약간 이제 짖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9살짜리가 이 개가 막 짖어요. 내가 봐도 맞을 짓을 좀 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 고양이가 막 이제 강아지를 괴롭히면 얘가 사정없이 내려와서 고양이를 엉덩이를 확 이렇게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건강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2단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단면이 좋거든요. 이렇게 혼자 웃고 계시는데 좀 계신가요? 할머니들? 네. 네. 이분들 진짜 이렇게 바닷가는 잘 돼 있는 게 해녀복지관이나 어촌회관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 있다가도 막 물에 안 가는 날 이제 좀 사투리 좀 쓸게요. 이제 물에 안 가는 날은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지내시거든요.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무옷 같은 거 왜냐하면 고무옷이 억수로 탄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삭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바위 파도에도 만약에 내가 탁 쓰러져서 돌부리에 걸리면 옷이 쫙 찢어져요. 그럼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거기 마당 나왔었잖아요. 그 마당에 날씨 좋은 날은 거기 빙둘 앉아서 고무옷 입고 그다음 또 이거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런 작업을 거의 자주 하신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걸 또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 표지에 이 분이 이제 요 주인공 할머니가 주인공 할머니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죠,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말숙 할머니라고 여기 앞에 나와요. 이제 주인공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이 표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막 이제 할머니 연아야 니는 내를 가다가 그거 다 그리도 못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니 내가 그린 게 아니고 화가가 그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내 사진 언제 주는데 이라는 거야. 내 사진 준 적도 없고 화가가 그냥 그렸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그리셨어요. 여기 사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빙의가 돼야지 글도 오고 그림도 오고 하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저희가 네. 이제 도코멘트 할 말 없다. 누가 봐도 이것이 말숙이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잘 잡아내셨어. 그러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국 짚고 있는 거를 하셨는지. 그때 어. 취재 갔을 때 응.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시국 네.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네. 이때 이제 그 할머니 음. 이분 사실 이분 있잖아요. 이분 요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해녀들이나 18개 마을을 다 제가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신이 이제 찢어질 정도로 다녔는데 이젠 어딜 가더라도 김연아랑 같이 가면은 할머니들이 타박을 안 하는 거예요. 타박 안 받았어요. 타박 안 하고 커피도 주시고 옷을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얼핏 보면은 착하게 생겼잖아요. 얼핏 보면. 얼핏 보면 이렇게 이제 또 웃는 상이고 그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때 마당에도 들어가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웃으셨는데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이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표정이랑 또 보내주신 사진 중에 이렇게 되게 듬직하게 앉아갖고 작업하시는 할머니가 있었고 그런 할머니들 보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여기 요 이렇게 아까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 이게 연철, 연철? 연철인데, 연철. 연철. 이 바위 이렇게 돌 예, 돌을 이렇게 납덩이. 납덩어리를 허리에 매갖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물속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할머니들이 여기를 들어간다고? 이 할머니들의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기장에서는 일단 저는 책이 나오면 저한테 살 한 톨 주신 분, 하다못해 김치 주신 분, 또 병원 데리고 가신 분들께 다 할머니들이에요. 저랑 어울리시는 분들은 60, 70대, 80대 할머니들께 책을 들고 가서 그래도 내가 후원한 작가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시거든요. 드리는데 전부 다 뭐라냐면 이 장면하고 개가 피 흘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거 보고 빵 터지신 거예요. 음. 아니 너그 개새끼를 왜 이리 잘 그리다 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때 한번 통화를 이러면서 네. 이거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포메라니안이 저희도 포메라니안이고 작가님도 포메라니안이잖아요. 근데 여기 고양이가 질투나서 끌었는데 진짜 피를 한강처럼 흘렸다면 이 완전 피가 흘러가지고 저는 눈알이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집 안에서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개새끼 눈 괜찮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저 이제 다솜이도 사실 고양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괜히 대들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찢어져갖고 피가 철철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많았죠. 너무 네. 많아서 가지고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환상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 이 힘든 상황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됐든 긍정적인 합리화를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의 삶이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준 게 아니고 요번에 이 그림책 나오고 나서 제가 진짜 또 느낀 게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준 게 아니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걸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걔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게 김연아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참 행복했었는데 또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또 멋진 선생님들 만나니까 내가 밤새도록 물질을 해서 내서 잘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 많이 와주셔갖고 저는 사실 카메라만 보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블로그 글이나 어떤 글을 쓰실 때 뒤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맙다, 고마워, 고맙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걸 계속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실까? 아, 이 마음을 저도 좀 아직 저는 다 고맙고 고맙진 않은데 미운 것도 있고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고맙고 고마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고맙고 고마워.